호스트 이분이 하시나? 예,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닌데? 이강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일강 복습할까 복습. 아니 교육생 분들은 어디 있어? 잠시만요. 어제 지금 작업 안 하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다. 잠시 중간중간에만 화면 캡처할 때만 좀 쓰겠습니다. 잠깐만. 이 카메라도 카메라? 이 카메라? 여기 내 화면 안 나오는데 지금 이쪽 마이크 어디로 들어간 거야? 마이크 어디 들어갔다니? 어느 걸로 내가 소리가 나가는 거야? 지금 이 노트 좀 필요 없지. 자, 다 들어오셨습니까? 자,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철원군 농촌관광 경영자 아카데미 과정 오늘 벌써 3주차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철원의 코로나 상황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참 이게 뭐 어떤 데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열심히 노력하셔서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도 있는데, 하여튼 뭐 군부대에서 시작하는 부분들 철원에 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대면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3주차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비대면 교육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은 다시 또 이 컴퓨터 온라인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교재를 만들어서 월요일날 발송을 했는데 다 받으셨죠? 교재 받으셨죠? 네. 혹시 반갑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교재를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교재를 못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단톡방에 꼭 성함하고 미수령 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발송은 다 했는데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는 책자로 나간 교재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은 하루 이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도 수령이 안 되면은 저희한테 일단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오늘 교재를 펼쳐서 같이 이제 즐거운 수업 시간 5시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철원군 농촌관광에 관한 부분들을 들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 하니까 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뭐 예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셨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딱 이렇게 물었대요. 이거 사람들이 다들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죠.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딱 그러니까 아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다 그러죠. 괜찮습니다. 여기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형제자매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딱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으니까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접니다. 그러시는 거죠. 야, 보십시오. 이렇게 남을 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형제자매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남을 위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 다른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었겠죠. 그랬더니 그놈들이요. 제가 나이가 90인데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에서 대표적인
오래된 유머를 한번 끄집었습니다. 많이 웃기시죠? 예, 비웃어 주시고, 오늘 3주차 강의를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5시까지 저와 함께 같이 철원군 농촌 관광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교육은 지난번 수업 시간을 좀 복습을 조금씩 해가면서 오늘 배우는 과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1주차 때 배웠던 관광학의 이해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은 쉬는 시간에 이동과 이동을 해서 이런 좋은 경치들을 보고 먹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위를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체험을 하면 좋은 이유,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고요. 교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남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해의 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 교육농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농해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자, 체험농장,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시설과 환경을 고민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개념, 바로 어떤 주제로 우리 농장을 체험관광 공급처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컨셉이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개인적인 선생님들의 성향과 취향, 그리고 전문성이 결합이 되면서 체험농장, 체험관광의 공급체로서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3차 체험관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 체험을 중심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 말씀드렸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 자원들을 무조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컨셉에 따라서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한 후에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과 시설 계획, 역량 강화 순서로 작업을 추진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실제 운영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기를 농장에 가면은 사업비를 주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시설 계획입니다. 그 시설 계획을 앞서서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셉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컨셉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수업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학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쉬는 시간에 어디론가 이동해서 하는 거죠. 도시민이 쉬는 시간에 농촌 지역, 철원의 농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농촌 관광이다라고 보는 것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관광은 생태, 문화, 그리고 체험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관광은 관광지가 있어야 되죠. 삼부형 폭포, 관광객, 거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숙박이라든지 식당을 하시는 분들, 관광 사업자, 또 폭포까지 데려다주는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관광 매체, 사업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만약에 농촌관광, 체험관광의 공급자가 된다면 관광 사업자, 매체의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지자체 역할이 또 이제 대두가 되겠죠. 자, 이런 쉬는 시간을 밖에서 집을 떠나지 않는 위락까지의 범위, 여행과 관광이 바깥을 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여가, 위락, 관광이라는 말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드렸죠. 관광은 다양한 학문 영역과 걸쳐 있는데 특히 지리학, 철원이 갖고 있는 인문지리, 인걱정이라든지 또 우리 철원의 저쪽 김하나 와수리 쪽, 이쪽 가는 쪽에는 또 유명하신 그 조선의 화가 아시죠? 화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의 그 3대 화가라고 한 천재 화가, 그분의 작품이 철원을 많이 그린 게 있죠. 삼부연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현리 쪽에 있는 그 한탄강 절벽, 이런 것도 그림을 그린 분 혹시 아시나요? 화가? 철원을 좋아했던 화가, 조선의 화가. 이 침묵은 정말, 예. 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예. 이 바로 이제 그때 정선, 조선의 화가
그 겸재 정선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삼부형 폭포에 가서도 그분이 그린 그림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철원은 인문지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인걱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탄강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리학적인 요소들을 관광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회학이죠. 예,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라든지 또 사스, 메르스 같은 영향이 관광에 직격탄을 주는 사회 현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긍정적인 효과.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뭐 출렁다리다. 뭐 이런 거 한번 유행하고 나면 뭐 사회 현상처럼 번지면 각 지자체들이 뭐 다리 엄청 놓죠. 제가 철원 지금 완공됐는지 모르겠는데 송대소 쪽에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그 산 꼭대기를 이제 헐어가지고 출렁다리 만드는 공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바로 송대소 유명하죠. 한탄강 지리공원 중에서 뭐 이런 부분 완공됐어요. 은하수 다리. 이름이 은하수, 은하수 다리예요? 네, 아, 완공됐어요. 조금 은하수 다리 이름 아깝다. 멋있는 거 지어드리지. 네, 남강 선생님이신가요? 예. 네, 김은주입니다. 김범주 선생님. 멋있죠, 거기 그 송대소 위에 있는 다리. 네, 멋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때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완공이 은하수 다리. 네, 철원 색깔이 조금 없네. 좀 아쉽네. 철원 색깔이 좀. 그게 두루미를 예, 해서 만든 다리래요. 두루미. 두루미. 네, 예. 근데 왜 은하수? 예, 알겠습니다. 뭐 태클 거는 시간은 아니니까. 네.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아름답네요, 은하수. 예, 푸른 하늘 은하수. 예, 한번 가보고 갔고요. 자, 요거 말씀드렸죠. 관광 행동. 철원의 농장으로 체험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욕기는 어떤 동기가 만들어지고 관광의 조건들을 형성시켜서 관광객을 결집을 시키고 그 관광객은 최종적으로 행동, 야, 철원으로 가자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고,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동기는 그 선을 싸고 있는 주변의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 관광객은 관광 조건에 관한 부분들, 시간 및 비용, 그다음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경제적인 효과 당연히 있죠. 사회문화적인 효과 있습니다만은 가장 나쁜 것이 뭐냐 바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송대소 아까 은하수다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야, 꼭 다리를 저기다 만들었어야 됐을까라는 아쉬움의 시선도 있을 수 있죠. 뭐 생태계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관광 자원은 이제 관광지로 발전되는 형태를 갖죠. 그래서 송대소와 그 은하수 다리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한탄강 지질공원의 관광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코스와 루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관광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다는 관광이 나왔고요. 이 지속 가능하다는 관광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생태 관광, 녹색 관광, 농촌 관광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꾸준히 이어진다는 의미인데 다음 세대에게 환경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가치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관광은 관광법의 조촉을 받는 모든 제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광 마케팅은 뭐죠? 최종적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일련의 소비자를 향한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했고요. 관광 상품을 팔기 위한 활동을 관광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관광 마케팅은 뭐 쉽게 말하면 뭐죠? 홍보하는 거죠. 알리는 거. 예, 알리는 과정이 관광 마케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지난번 시간에 농촌 관광의 개론을 이제 봤습니다. 자, 이런 관광에서 파생되어 있는 하나의 분야가 바로 농촌 관광이고요. 농촌 관광에서 관광에서 시작된 하나의 흐름, 녹색 관광의 흐름이 농촌 관광학이라는 부분들로 발전이 됐습니다. 자, 의도한 대상지에 모여서 참가한 사람들이 만들거나 해보는 과정, 뭐죠? 바로 체험여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체험여행은 의도한 대상지, 거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 철원의 은하수 다리를 가봐야 되겠다. 또는 철원의 어디를 가봐야 되겠다는 의도한 대상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예, 바로 의도한 대상지를 고르는 관광 활동을 특수 목적 관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수 목적 관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체험 여행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걸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체험 일정, 시간대별 진행 계획을 체험 일정, 체험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체험의 정의. 이 중에서 빨간 글씨, 그때, 잠깐, 직접. 자,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왜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체험 개발론 수업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프로그램 반은 개발한 겁니다. 반. 근데 이 뜻을 지금은 설명할 때는 알아들었는데 개발 단계에서 이것을 헷갈리시면 체험의 구성을 갖기가 어렵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빨간 글씨만 6어절을 한번 음절을 보겠습니다. 뭐죠? 첫 번째. 그때, 네, 잠깐, 그때 잠깐 잠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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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그때라는 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때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때? 몸소 겪은 거 경험. 아, 어느 분이세요? 저는 지금 이 계신 분. 창섭 씨. 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신 그 용기는 가상한데, 아, 이거 틀렸네.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맞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때라는 거는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자원이 체험객들에게 가장 관심과 호기심, 영향력이 가장 큰 시점을 골라라 하는 뜻입니다. 평범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가장 힘을 발휘하는 그 요소를 캐치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특정한 시간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영농체험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요 가치를 발휘하는 그때는 언제라고요? 과실을 맺을 때 그렇죠. 수학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 예. 그래서 모든 자원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시점을 프로그램화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그때라고 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자원에 따라서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몰 체험이다. 그럼 언제예요? 당연히 해가 지는 물, 석양 무렵이 되겠죠. 그게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자원이 가장 의미를 가질 때, 힘을 가질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구상을 하라는 뜻이 그때입니다. 잠깐은 특정 시간 안에 묶어내는 것이 체험입니다. 길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요? 30분에서 1시간.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정도의 범위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랬습니다. 3-4시간 체험을 시키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뭐예요? 훈련과 학습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농장에 와서 사과를 따는 사람이 사과 농사를 배우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에게 사과 농사를 가르치려면 1시간 갖고 돼야 안 돼요? 아니죠. 하루 몇 시간씩 며칠씩 계속 와야만 농사일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잠깐이라는 건 뭐다? 일정한 간단히 맛을 볼 수 있는 체험의 시간으로 묶어내라는 뜻이 바로 잠깐의 의미인 겁니다. 자, 자원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점을 캐치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구성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로 체험이다. 이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체험 반 이상은 개발하신 거다. 예, 하산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하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체험 관광은 농업자원, 즉 영농을 중심으로 한 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소재들을 농촌의 색깔과 접목을 시킨다면 농촌 관광의 범주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요, 도자기 체험 자체가 농촌 체험일까요? 우리 많이 하죠, 도자기 체험. 엄격히 얘기하면 도자기 체험이 농촌 관광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농촌 마을 주변에 요를 가지고 가마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농촌 지역의 분이 도자기 체험을 하면은 농촌 체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농촌 체험의 범주는 생각보다 넓고 광범위하다, 다양하게 생각하시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촌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소재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농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관광은 계속 확장되고 발전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체험객들이 많이 선택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농촌관광의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면 역사가 깊은 외국은 다양한 체험을 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뭐 전통 풍속이나 놀이 체험, 세시 풍속과 같은 그런 체험들, 농사 체험들 쪽으로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단순 영농 체험에 관한 부분들은 점점 퇴조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들, 또 교육형 프로그램들,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체험 요소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의 체험의 가장 큰 트렌드 요소는 뭡니까? 치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관광의 수요가 과거에는 어린이들이나 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연인들, 커플들 이런 대상층의 분들도 농촌 관광을 하나의 방문 목적지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농촌 관광은 어부지리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애써 준비하고 갖고 와야 될 엄연한 아이템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경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농장주의 손과 땀이 어우러진 운치, 농장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쾌적한 요소,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농촌관광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느 분이 지금 책자를 막 넘기시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마이크를 잠깐만 꺼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뒷페이지 교재가 궁금해서 막 보시는 것 같은데 국어 시간에는 국어만 공부하시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페이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체험 과거 7, 80년대에 있었죠? 제주도에 가시면 조랑말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체험 관광의 우리 모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광동을 통해서 쭉 진행을 했었고요. 관광동은 아시다시피 가든이라는 음식점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체험을 생각했던 애초의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진 형태의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리고 90년대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체험 공급자, 답사 여행이라든지 체험 여행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체험이란 말을 이제 뭐죠? 어색하지 않게 생각하는 단계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농촌 관광은 시작됩니다. 2002년도부터 마을 단위 중심으로 시작되고요. 2006년도에 농장 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쳐서 현재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접근하시는 이런 단계까지 와서 우리나라는 근 20년 동안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농촌 관광의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농촌 관광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형 농촌 관광도 등장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체험 관광은 수익, 돈이 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자원이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뭐 철원의 쌀, 저 남쪽의 쌀 재배하는 거 거의 같죠.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뭐 이런 자원의 중복성 문제, 또 상품 구성의 단순성, 홍보 마케팅의 문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또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들어가죠. 농촌 관광은 녹색 관광과 생태 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단위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 체험 안에는 농사 체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사 체험만이 농촌 체험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험 행사는 하나, 단일 항목을 얘기한다면 체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 개의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체험이라는 말 속에는 체험 상품이라는 말을 생각하자 그랬죠. 상품이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상품이죠.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즉 상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뭐죠?
시간과 비용을 낼 만한 가치가 있어야만 교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자가 있으면 뭐죠? 반품을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상품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체험거리는 뭐예요? 그 상품 가치까지는 못 가는 그런 것들을 체험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관광은 체험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건데 영농 자연 중심의 체험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관광 여가 체험 쪽으로 해서 가는 경우, 또 소득화나 가공, 조리 이런 것들을 통한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그까지가 이제 자원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원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죠. 자, 자원에 관한 얘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림 기억나나요? 자원을 찾은 다음에 컨셉을 찾고 컨셉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시설 계획 그리고 역량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은 뭘 갖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무척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는 제가 잠시만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자원론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 페이지 기억나실 겁니다. 자원론 수업. 그래서 요 수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농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컨셉 잡기라는 이제 부분들이었고요. 요 수업을 가지고서 지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요. 슬쩍슬쩍 기억만 더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원 찾기 수업.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수 있다 그랬죠?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원입니다. 그럼 농촌 자원이라는 건 뭔가요? 농촌 체험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뭡니까?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촌 자원에 관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농촌 자원, 농촌 어메니티, 농촌다움 이런 말들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십사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뭐 문서가 나왔는데 농촌 자원을 활용한 무슨 사업이다, 농촌 어메니티다, 뭐 이런 얘기가 혹시 언급이 된다면 큰 범주에서는 농촌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표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표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왜 모르셔도 되느냐? 뭐 이거 꼭 아니어도 선생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뭡니까? 우리 농촌 공간, 농장 공간에 써먹을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자원 요소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 재미난 얘기 들었죠? 우리 농장 필지 안에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농촌 관광의 자원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내가 시설물을 정하지 않는 이상 농촌 관광 주변, 내 농장 주변에 있는 인문지리 자원, 또 철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내가 프로그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내 자원 가치의 범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장이 고속정 주변에 있는데 고속정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바로 고속정에 있는 자원을 내가 탐방하거나 안내하거나 해설하는 것은 내가 점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장 주변에 있는 자원들도 주변 자원들까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자원들을 좀 보면 자연경관, 생태자원을 포함한 자연물이 있습니다. 뭐 경관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치유농업 쪽으로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치유농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망이나 경관성에 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와, 멋있다. 와, 대박이야. 이런 것들이 뭐죠? 바로 이제 자원 가치가 있는 경관성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시설물을 심을 때도 줄을 맞춰 심거나 색깔 맞춰 심거나 특이한 모양을 내도록 심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경관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논그림 얘기 드렸잖아요. 논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논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는 게 아니고 4가지 색깔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경관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뭐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요런 오솔록에 관한 그림도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오솔록에 관한 설명 드렸나요? 예, 오솔록. 예. 자, 요런 경관성, 이런 요소들이 특이한 목적성과 방문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래되는 역사적인 건물 내용,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기본적인 자원 요소들, 판매 소득 시설 이런 것들도 예, 환경적인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통 민속 놀이라든지 또 옛날 풍습. 혹시 이거 뭔지 아실까요? 이거 마이크 키시고 아시는 분, 이건 뭘까요? 저 혼자만 이제 떠드니까 선생님들이 주무시는지 뭐 계시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선생님? 어떤 건지 안 보여요. 안 보신다고요? 뭘 말씀하시는 화면, 건지. 화면이 멈췄어요. 잠깐만. 요거 보이세요? 지금 농촌 자원의 구성 그 화면이 계속 떠 있어요. 농촌 그래요? 자원의 구성. 잠깐만요. 요게 떠 있습니까? 네. 지금은요? 돌아가요? 네,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큰 화면이 예. 요거. 아, 그거 먼저 그 뭐지? 동물의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돼지 오줌통이라 그랬나? 요거. 그거요? 예. 그거는 요게 뭘까요? 나무로 된 거. 예. 디딜방아? 디딜방아? 이게 지금 자리가 조금 뒷배경 신경 쓰지 마시고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 헷갈리신데 요거 자체만을 보시면 돼요. 요거 자체만. 요 나무 자체만. 떡 치는 거 아닐까요? 떡매 치기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죠. 뭐 이런 가지처럼. 디딜방아 하기에는 또 쓸데없는 게 있죠.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왜 했더니 이게 없어요. 이제 마을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근데 얘기를 하면 맞아. 근데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기름틀. 예. 요즘에는 이제 기계로 압축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짜는 이제 기름틀이었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 기름틀을 한 10년 전인가 충남에 어느 마을을 갔는데 마을에서 이제 이 기름틀을 깨끗하게 이제 옛날 거는 이제 뭐 썩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없어졌고요.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데 저도 뭐 기름틀을 짜서 먹는 세대는 아니었으니까 예. 기름틀을 사실 처음 봤습니다. 박물관에서 오래된 건 봤지만 실제 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기름틀에서 기름을 짤 때 기름을 볶을까요? 안 볶을까요? 그 이장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또 명색이 농촌관광 일한답시고 밥 먹고 다니는데 맞추면 본전이고 못 맞추면 견망신인데 제가 못 맞췄습니다. 기름을 볶을까요? 안 볶을까요? OX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광주 선생님. 안 볶아요. 안 볶아요? 아신 듯한 목소리. 예. 김문주 선생님 아실 것 같아. 볶을까요? 안 볶을까요? 요 기름틀에 기름을 짤 때 깨를 볶을까요? 안 볶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한테 신뢰가 될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 그런 깊은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안 볶더라고요. 저는 볶지 않고 어떻게 기름을 짜요? 그랬는데 제가 무식했던 겁니다. 오히려 쪄갖고 오더라고요. 솥단지에서 배에다가 넣어가지고 배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쪄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고 이 나무를 얹은 후에 요 사이에 요 나무를 들은 다음에 넣고 이 돌멩이를 얹어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사람이 올라가면 맨날 서 있어야 되니까 돌멩이를 얹어가지고 꾹 압력을 주면 요 지금 새총처럼 생긴 요 시옷자처럼 생긴 요 가운데로 기름이 떨어지면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기름이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 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었더니 꿀맛이야. 향도 아주 좋고 그래서 그날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자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자원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옛날 것을 다시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것도 중요한 자원 가치가 된다. 그리고 뭐 이벤트나 축제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부각, 특이한 음식물이나 생활 풍습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자원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뭐 한탄강, 즉 현무암이 있는 내륙에서 현무암이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용암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자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원을 활용하는 것, 특이한 자원을 찾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평범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자원을 찾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특이한 자원들은 거의 이제 소진됐습니다. 뭐죠? 예, 그것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원은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능을 더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 바로 뭐죠? 인적 자원. 농촌가 갖고 있는 가장 자원은 바로 인적 자원. 특히 최근에 치유농업과 관련돼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적 자원입니다. 힐러라 그러죠. 힐러. 치유농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바로 힐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흥청에서. 그래서 힐러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이 있을 정도로 힐러가 갖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듯이 앞으로 인적 자원, 농촌체험관광에서 인적 자원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오늘 이런 기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왔느냐? 컨셉 잡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본격적인 첫 수업 내용 컨셉 잡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컨셉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야, 이번 뭐 행사는 뭐 컨셉이 뭐야? 야, 오늘 분은 뭐 컨셉이 뭐야? 뭐 TV 프로그램 보면서 야, 저 프로그램의 컨셉이 뭐야? 콘셉트가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긴 합니다만은 컨셉이란 단어를 많이 익숙합니다. 이제 컨셉 또는 콘셉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영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원래 정식 표현은 콘셉트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우리 한국국어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콘셉트라는 말을 쓰라고 권유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컨셉이 뭐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익숙하니까 콘셉트나 컨셉이랑 같은 말인데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컨셉이 뭐냐 보겠습니다. 컨셉이 뭐냐? 자, 컨셉은 뭐랄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핵심 줄거리, 전하고자 하는 주요 골격, 하고자 하는 대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컨셉이라고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예. 자, 컨셉이란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떤 내용을 일관되게 전달하느냐가 컨셉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건 컨셉이 없는 거고요. 하나를 오로지 전달하는 거. 자, 컨셉은 왜 중요하냐? 정리를 해줘요, 정리. 방안이 어지러워. 정리로서. 야, 방이 이렇게 지저분해. 옷은 막 난장판이고 막 옷이 쌓여있어. 자, 그러면 컨셉이 있으면 옷을 정리할 수 있죠. 야, 겨울옷은 정리하고 여름옷만 꺼내놔. 이게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알았어. 박스 하나 갖고 와서 안 입는 겨울옷, 지금 이제 입을 수 없는 겨울옷은 정리해서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게 될 반팔이나 얇은 옷들은 다시 꺼내놔서 옷장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컨셉이 뭡니까? 계절에 맞는, 여름에 맞는 옷을 새롭게 농장에 정리하기가 컨셉이었죠. 정리해. 그랬더니 바닥에 떨어진 거를 옷장에 다 쑤셔박아 놓는 건 정리가 아니죠. 그냥 치운 거죠. 치운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치운 거예요. 막 그냥 옷걸이에다 넣어놨어. 근데 입으려고 보니까 땡겼더니 겨울옷이야. 또 넣어놓고 땡겼더니 반팔이야. 이건 정리한 게 아니라 뭐죠? 그냥 치운 겁니다. 그런데 요쪽 칸에다가는 가을옷, 요쪽 칸에다가는 여름옷. 저 박스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겨울에 입을 옷들은 창고에. 이게 뭐죠? 오늘 옷 정리하는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컨셉을 잘 정한다는 건 뭡니까? 흩어져 있는 자원, 옷이었죠. 예를 들어서 옷을 어떤 식으로 갈무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컨셉이죠. 그러면 인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그렇고 특히 관광에서 어떤 관광 시설물들은 어떤 컨셉이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방송 컨셉 중에서 무한도전.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안 합니다만은 무한도전 기억나시죠?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 나왔죠. 예. 그리고 뭐 누가 나왔었죠? 예, 하하. 그다음에 노홍철 씨 그리고 박명수 씨 이렇게 네 분이 주로 나오고 게스트가 나왔던 프로그램 바로 뭐죠?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한도전은 한 10여 년 전에 일요일 무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하나의 테스트 버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맛을 봤는데 소위 말해서 반응이 뜨거워서 이제 고정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무한도전인데 이 무한도전의 컨셉이 뭐였냐? 기억하시나요? 무한도전의 컨셉은 대한민국 평균 이하 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질락 말락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벌이는 무모한 도전. 도전이 무슨 도전이? 무모한 도전. 이 무모하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쓰잘데기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도전도 포함되는 거죠.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 벌이는 무모한 도전이 바로 방송 컨셉이었습니다. 컨셉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게스트가 나오겠죠. 아니 저기 출연진. 그중에서 유재석 씨. 뭐 평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은 예 착하긴 하지만 아주 똑똑하진 않은 그런 캐릭터. 노홍철 씨 어떻습니까? 대도 말고 떠드는 사람. 하하는 뭐죠? 이리부터 저리부터 딱 뭐야? 헤헤 하는 사람. 박명수는 뭐예요? 동네 한 명쯤 있을 법한 뭐죠? 버럭 소리 지르는 선배, 소리 지르는 형 이런 컨셉이었죠. 자, 뭐죠 이게? 컨셉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박명수 씨가 야야야 이런 것도 했었죠. 비슷한가요? 예. 야야 나 박명수야 이런 거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컨셉이에요, 컨셉. 노홍철은 뭐야? 막 떠들어.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허튼 사람들이 아니죠. 허튼 사람이라면 그런 일 안 하시죠. 다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인데 PD가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에 장동건 씨나 원빈 씨가 바빠서도 못 나오지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분들이거든요. 외모로 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컨셉이라는 거는 게스트, 출연진을 정하게 되고요. 자, 이제 뭘 할 것인가죠? 그래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무한도전 처음 할 때 그 도전하는 아이템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하철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거, 목욕탕에서 뭐죠? 바가지로 물 퍼내는 거, 포크레인하고 삽질 시합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할 필요 없는 건데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컨셉에 따라서 해본 거죠. 처음에는 그게 뭐 재미있을까 했는데 뭐죠?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일종의 뭐죠? 즐거움을 느낀 거죠. 그 바로 예능 프로의 핵심 무한도전이 이제 장기 국민 예능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PD가 정한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 벌이는 무모한도전이 컨셉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도 오랫동안 방송이 되면서 할 것이 없어서 남극도 가고 뭐 북극도 가고 좀 진지해지기도 해서 조금 이 색깔이 바뀌다가 페이지가 됐습니다만은 애초에 컨셉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컨셉이 정확하면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선생님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뭐죠? 자원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닥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옷 얘기 드렸잖아요. 옷을 정리해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계절별로 정리해. 그게 컨셉이었죠. 또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여행기를 씁니다. 뭐 관광을 전공했으니까 여행기를 쓰기로 했어요. 전국에 5만 대를 다 다녀서 철원도 갔다 오고 다 써서 여행기를 만들어요. 그냥 갔다 온 곳을 쓰는 것은 여행기죠. 근데 컨셉이 뭐냐? 10,000원으로 떠나는 당일 여행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10,000원 안짝이 드는 걸로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을 골라야 되겠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 30분 만에 해먹을 수 있는 반찬 레시피 50개 요리책이죠. 컨셉이 뭐예요? 바쁜 직장인이 뚝딱 30분 만에 밥을 먹고 나갈 수 있는 반찬. 복잡하게 만드는 궁중요리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 간단하게라는 컨셉에서 벗어나는 거죠.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침 요리 30선. 그게 컨셉이 되는 거죠. 내가 무수한 요리책을 만들 수 있지만 컨셉에 따라서 30분의 조리가 가능하고 먹고 출근할 수 있는 요리책이 바로 컨셉이 되겠죠. 자, 이제 컨셉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컨셉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골라내고 잘라내고 바꿔주는 것이 컨셉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지만 정리가 안 되는 농장을 가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많으신데 컨셉이 없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일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뭡니까? 눈동양, 귀동양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놓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셔. 뭐예요? 컨셉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가죠. 그래서 농촌관광의 컨셉이란 뭐죠? 개념, 관념이라는 가진 사전적 언어가 농촌관광에서는 뭐냐? 마을과 농장이 갖고 있는 자원의 공통성, 뭔가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일관된 이미지, 일관된 내용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잘 잡으면 뭐죠? 농촌관광 선생님들이 농장을 꾸미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자꾸 주먹질하는 것 같은데 기준점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잘 정하면 뭐가 나오느냐? 사업체 농촌관광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관광을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농장 이름입니다. 농장 이름이 컨셉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농장의 홍보력도 만들어냅니다. 농촌관광의 컨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은 전달력과 홍보의 기준이 되고요. 불필요한 사업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점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확장을 시켰을 경우에 중장기 계획의 기준점이 바로 뭡니까? 컨셉이죠.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그 기준이 뭐예요? 컨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컨셉이 잘 잡히면 다른 농장과의 차별화가 생겨서 뭐죠?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컨셉입니다. 그래서 컨셉은 처음에는 컨셉을 지키고 잡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요. 그거를 어느 정도 쌓아나가서 대외적으로 저기 있는 철원의 무슨 농장은 그런 농장이야라는 컨셉이 딱 잡히면 그것이 테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셉은 제가 농담 삼아 컨셉은 뭐라고 하냐면 동물에 비유하면 무슨 동물이냐? 컨셉은 불독이 불독. 불독 어떻습니까? 한번 물으면 안 나. 안 나. 컨셉은 한번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거 물었다 저거 물었다 이거 물었다 물으면 뭐예요? 컨셉 아닙니다. 물고서 끝까지 버티면 그것이 죄송합니다. 자꾸 얼굴을 끄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컨셉이 왜 중요한가? 농촌관광이 아니더라도 모든 요소에서 어떤 시설물, 계획, 방송, TV 프로그램, 책을 쓰던 뭐죠? 컨셉이라는 거는 모든 내용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골격이다. 오늘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제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는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농촌관광의 사례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가 보고 싶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이.